안녕하세요. 네, 4월 공개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죠. 이제 뭐 한 1, 2, 3, 4월 정도, 한 약 4개월 정도 이제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좀 답안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답안 내용 서술하는 것도 조금 어설프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전혀 개의치 마시고 한번 시험 삼아 연습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죠. 긴 일정 속에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지난 공부했던 것을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문제 형식은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 논술을 우리가 작성할 때 이제 일곱 단계를 이제 거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자, 먼저 논제를 파악하죠. 논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논술의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질문과 제시문을 잘 파악해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죠. 어떤 주제로 논의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 분석합니다. 제시문 분석하면서 이제 개요를 작성하겠죠. 논점이 총 4개가 논점이 주어지죠. 영역이 이제 교육학 영역 중에서 4개의 영역이 본론 4문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각각 영역별로 제시문과 이렇게 상호 같이 연계해서 제시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문 분석하면서 이제 본론을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되겠죠. 제시문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반드시 옆에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뭐 생각을 끄집어내려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옆에다 써놓고, 제시문 분석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개요 작성을 할 텐데, 개요 작성을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문장 형태로 써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뭐 나만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놓고도 한 문장 형태로 잘 옮기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실제 답안지를 쓸 때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도 한 번 좀 생각해보고 또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개요 작성할 때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서술해놓고 답안지 옮길 때 또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개요 작성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 시간이 60분이 주어져 있으면 답안지에 쭉 옮기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면 이제 개요 작성한 것을 그대로 옮길 때, 물론 이제 옮기면서 생각하면서 옮기겠죠. 옮길 때 보통 한 30분 정도에서 조금 길게 걸리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요 작성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20분보다 조금 적게 잡을 수도 있겠고, 조금 오버해서 뭐 30분 또는 뭐 40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답안지를 좀 빨리 쓰는 사람들은 40분까지 충분하게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답안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연습해 보면서 각자 자신의 그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여러 번 이제 연습 시험을 하면서 각자 이제 나는 이제 개요 작성 몇 분, 답안 옮기는 몇 분,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독특한 그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통 한 20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작성 끝났으면 이제 서론 옮기고, 본론 옮기고, 결론 옮기고, 한 2, 3분 정도 쭉 남겨놓고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수정 들어가야 되겠죠. 수정 들어갈 때는 그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배점 기준표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가면서 수정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배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질문이 나와 있죠. 자, 지시문 보십시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교육적으로 대처하려면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자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중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더라.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교육과정 이해 측면, 교수 방법, 과정 중심의 평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측면에서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제가 나와 있죠.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본결을 갖춰서 논하라. 이렇게 20점 배당돼 있고, 주제가 주어졌으니까 이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어가 나와 있죠. 이 주제어가 각 본론 내문단에 전부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배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 파트죠. A 교사가 언급한 애플의 관점에 근거해서 비판적 견해 2개 쓰라. 자, 애플의 관점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의 관점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비판적 견해 2가지가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 아이즈너의 교육적 상상력, 파이너의 쿠렐의 개념, 이것이 온라인 수업의 내용 구성에서 요구되는 이유 각각 한 가지. 자, 이 부분은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 아이즈너의 교육적 상상력과 파이너의 쿠렐의 개념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서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의미 범위 안에서 답안을 서술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총 4개를 요구하고 있고 1점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애플의 관점, 아이젠의 교육적 상상력의 개념, 파이너의 쿠렐의 개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답안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득점 못 한다는 겁니다. 오픈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교육 방법 논의죠. 비교사가 제시한 웹 기반 미디어 설계 원리 2가지. 어쨌든 이제 온라인을 수업을 운영하려면 이제 선생님 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맞춰서 미디어를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즉 오프라인에서 이제 잘 못 만나게 되면 이제 협동학습을 하려면 웹에서 협동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 웹 기반 협동학습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각각 한 개씩 4가지 각각 1점씩 해서 총 4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평가 영역이죠. 시교사 의견에 제시된 평가 유형과 그 평가가 지니는 장점 한 가지. 자, 평가 형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제시문을 잘 보면서 어떤 평가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장점을 찾아주셔야 되겠고, 각각 1점씩이고, 시교사가 유의하고자 하는 평정의 오류 한 가지, 이게 총 3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3점 배당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행정 파트, 교육행정은 어쨌든 매년 나오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D교사가 제시한 전문적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그 구축 방안 2가지. 자, 요거는 이제 그 잘 모르셔도 제시문을 잘 보면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면서 힌트가 있으면 힌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요령 같은 것도 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몰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력 55점이고 그 다음에 형식 영역 5점입니다. 논술의 이 내용 요소 총 4가지죠. 내용과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의 이 주제 2가지 연계하라라고 됐죠. 연계. 그러니까 총 본론 4문단과 각각의 문단별로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2점이 2점. 그러니까 4개니까 4개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적 형식, 서본결의 그 형식을 갖췄는가. 뭐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이나 말 안 써도 돼요. 대부분 다 안 씁니다. 서론, 변론, 결론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서론의 형식인가, 결론의 형식인가, 그걸 잘 갖추고 있을 때 1점을 받을 수 있죠. 서론, 결론 없으면 1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의 적절성. 표현의 적절성은 우리가 이제 원고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맞춤법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표현의 적절성이라는 말은 그 일단 첫 번째가 문장의 완성이에요. 문장이 완결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뭐 읽어봐도 문장 쓰다가 말하는 문장이 있죠. 이거는 표현의 적절성에서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완성된 문장을 서술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완성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읽어봐도 너무 문장이 길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채점자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술 호응 관계에 어긋난다든지 문장이 길어서 뭐 그 문장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표현의 적절성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간단하게 간결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간결한 문장, 주어 수로 확실하게 써주시고 간결한 문장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하죠. 제시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배점 기준표 1번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1번은 전체 주제가 온라인 수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교육과정 영역이고, 애플의 관점, 아이저너, 파이너의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이 총 3개가 나와 있죠. 점이 몇 개인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점이 3개고, 첫 번째 점이 하는 역할을 보십시다.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온라인 수업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전체 그 주제와 연계되어 있죠.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온라인 수업이 가져올 이 부정적 측면을 인지해서 교육과정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 주제지, 주제. 이렇게 본론에는 반드시 주제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제 문장은 처음 들어올 때 쓰셔도 좋고 마지막에 나갈 때 써도 좋고요.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아니면 양쪽에 다 쓰는 양괄식이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한 번은 써주셔야 됩니다. 한 문단별로. 문단별로 주제 문장 쓰는 방법은 주제어 플러스 논점. 주제어 플러스 논점. 자, 여기 주제어가 온라인 수업 활성화가 주제어죠. 플러스 이 논점은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거 주제어 쓰면서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부정적 측면을 인지해서 교육과정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라는 논점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는 주제를 매칭을 시켜서 한 문장으로 구성해주면 끝이다. 이거 써주셔야 되지. 2점짜리입니다. 써주셔야 돼요. 각각 논점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애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자료를 단순히 이용할 경우에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죠, 그죠?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EBS 교육 방송 자료라든지 다른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외부 사설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냥 손쉽게 이용하고 말죠. 이게 이제 애플의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외부에서 만들어 온 단순한 그 소프트웨어나 그 인터넷 자료를 단순히 이용하면 교육의 장에서 교사가 설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쉼표하고 쉼표. 두 개 쓰라고 그랬죠, 2개. 요게 없어지고, 그 다음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애플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되겠죠. 자, 애플은 교육과정 관점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면 이 교육의 장에서 교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 현상, 교육 활동에서 소외된다라는 거예요. 소외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사가 뭔가 그 자료를 개발하고 또 그리고 그 자료를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제작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단순히 이용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자가 돼버리죠. 관리자가 돼버리면 내가 애들 관리하러 왔냐 이거죠. 학생들 보기도 좀 그렇고 동료 교사나 교육의 정면에서 자기가 과연 내가 관리자인가 전문적인 교사인가 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편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자료를 단순히 이용하면 결국은 단순한 그 노동이라는 이것도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끌고 쓰는 것도 이제 그 일이라고 단순 노동만 하는 거죠. 이런 단순 노동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사가 스스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의 전문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련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쉼표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애플의 비판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끄집어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학생 학업 성취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자, 이건 인터넷 접근 가능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인터넷 접근 가능성이 좀 높은 그 부유한 학생들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학업 성취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만, 가난한 자녀, 그 가정의 자녀들은 컴퓨터가 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활용이 좀 능숙하지 못한 애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인터넷 학습,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면 이제 요즘엔 컴퓨터를 두 개를 요구하는 그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학습용이고, 하나는 뭐 그 자료 만드는 용이고, 이렇게 두 개를 요구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 사기도 버거운데 두 개까지 활용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를 활용하는 친구하고 두 개를 활용하는 친구는 이 학습 양이나 학습 질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타날 수 없겠죠. 당연히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제 애플이 이제 부정적 측면을 제기하고 있죠. 이런 부정적 측면을 다시 뭐 며칠 전에도 그 온라인 수업 또는 원격 수업과 관련돼서 신문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이 학업 성취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권의 학생들이 사라지고 일부 상위권 학생과 대부분의 하위권 학생들이 증가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사는 중위권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위와 하위권의 학생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위권의 학생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교사 수업을 상위권 학생들에 맞춰야 될지 하위권의 학생들에 맞춰야 될지 참 난감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학업 성취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온라인 수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애플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교육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콜만의 가정 내 자본과도 연계되어 있죠. 가정에 부모가 이제 풍부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학생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다.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주로 많이 잘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교육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모, 또는 이 부모가 다른 부모들과 원활하게 교육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정에 풍부한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 내 어떤 자본들의 그 결손 또는 결핍과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이제 교육 사회학 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수 방법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을 직접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죠. 이 직접적으로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의 질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온라인 수업에 그 화면 창을 띄워놨는데 얘가 무슨 짓 하는지, 책은 보는지, 아니면 화면 옆에 다른 거 띄워놓고 다른 거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면 쳐다보고는 있는데 화면에 다른 걸 켜놓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의 질, 학업 성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섞어서 하는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그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인 피드백을, 그리고 학생 상호 간에 상호 의견 교환과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토론 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논점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은 아이즈너와 파이너의 개념이죠. 교육과정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과 수업 내용의 쿠렐의 관점을 반영하는 교사의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자, 첫 번째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 두 가지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교육적 상상력과 쿠렐의 관점을 반영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교육적 상상력이 무엇이고 쿠렐가 뭔가,
이걸 알아야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유가. 보십시다. 하나씩 이 키워드 찾아보도록 하죠. 애플의 관점입니다. 애플은 이제 이 컴퓨터 활용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이제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교육적 상상력이고, 파일의 주요 키워드가 이제 쿠렐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플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컴퓨터 교육을 컴퓨터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소프트웨어, 타인의 생각을 단순히 실행하는 노동자가 된다는 거죠. 교사라고 한다면 스스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이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만 하니까 단순 노동자가 되는 거죠. 단순 노동자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까 탈숙련화 현상이 발생한다. 키워드가 단순 노동자, 탈숙련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탈숙련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가인데 단순 노동만 하니까 전문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련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외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죠. 수업을 관리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니까 철수야 뭐하니 여기 봐야지 이렇게 관리자로 전락되는 거죠. 그 교사가 관리자로 선다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 맨날 우리 관리만 하고 제대로 수업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학생들 앞에서 내가 관리자인가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진짜 교육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리자 전락은 결국은 교사 소외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그 가정이죠. 가난한 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활용 가능성 또 활용 접근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 교과 학습에서 인터넷 활용 학습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결국은 그러면서 계층 간의 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일찍이 애플이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즈너와 파이너의 개념이죠. 자, 아이즈너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교사가 예술가처럼 예술가가 이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사도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생들의 그 소질과 적성을 잘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학생들 저마다 특성과 능력과 소질과 흥미가 다 다르죠. 각기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목표와 내용을 다 변환시켜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교육적 상상력이고 이렇게 할 때 그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목표와 내용을 의미 있게 변형하는 거죠.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맞게 변형하는 것이죠. 이게 교육적 상상력으로 한다면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 보다 풍부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풍부한 학습 기회. 자, 답안 쓸 때 한 요 정도만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기까지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또는 이렇게 변형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쿠렐의 개념. 쿠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경험, 생생한 살아있는 생동적인 개념을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적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지 그런 의미 형성, 이 반성의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쿠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쿠렐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생동함 있는 경험과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잘 살려서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죠. 두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이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는 주제와 결부해서 교수 방법론, 교육 방법론과 연관되어 있죠. 자, 역시 점이 3개죠. 교수 설계 분야에서는 웹에 기반해서 운영할 미디어 설계 방식과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두 가지 교수 설계 파트와 협동학습 두 가지 이게 주요 논점이고 이 논점과 이 주제를 매칭을 시켜서 주제 문장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이 미디어 설계 방식에 따라서 교수를 설계하고 웹 기반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매칭시키면 주제 문장이 만들어지죠. 되게 쉽습니다. 주제 문장. 근데 이제 연습을 안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자꾸 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논점 세부 내용 집어넣고 해서 둘이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서술해 주시면 주제 문장 완성입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 이제 전체 방향을 안내하는 주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두 번째 논점이 이제 두 번째 그 점이 웹 기반과 관련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웹 기반 미디어 설계와 관련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웹 기반 협동 학습과 관련돼 있죠. 점 두 번째 보십시다. 웹 기반 미디어 설계와 관련해서 학생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자,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도록 그 미디어로 설계하게 되면 이 주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도한 인지 부담을 학생에게 가져다 주면서 인지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과부하를 방지하려면 이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글과 그림을 분산되지 않도록 글과 그림을 배치하자라고 됐죠. 자,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글과 그림을 배치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글과 그림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자, 글과 그림만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접성의 원리인데 근접성의 원리를 서술하실 때 글과 그림을 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글과 그림을 배치할 때 멀리 떨어져서 배치하면 결국은 글도 시각자료, 그림도 시각자료. 그렇기 때문에 글도 봐야 되고 그림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도한 인지 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인지 부하를 줄이려면 가깝게 위치시켜요. 근접하게 위치시켜야 된다. 그 근접이라는 것이 포인트죠.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람이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자료가 두 개면 글도 보고 한쪽 눈은 글 보고 한쪽 눈은 그림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봐야 되고 그림도 봐야 되고 글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인지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가깝게 놓자. 이게 근접성이 원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자. 뭔가 화려하게 만든다 해서 배경 화면도 좀 화려하게 만들고 음악도 집어넣고 또 실제로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도 추가하고 팁이라고 해서 팁을 읽어봤더니 실제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애들이 거기까지 다 봐야 되니까 역시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빼자. 일관성의 원리.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전자는 근접성, 후자는 일관성의 원리. 두 번째, 웹 기반 협동학습 관련해서는 게시판, 채팅, 이메일, 화상대화 등 웹페이지를 개설해서 학습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웹 기반 학습의 장단점 나와 있죠. 보십시다. 첫 번째, 웹 미디어 설계 원리. 두 번째,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웹 기반 웹 미디어 설계 원리는 가능하면 이제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그 인지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이제 외생적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 설계 원리가 그냥 중일. 근접성, 양식, 중복, 일관성 원리. 그냥 중일이다. 근접성은 글과 그림을 제시할 때는 두 가지 다 시각 자료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가깝게 배치하자라는 거고요. 양식의 원리는 두 가지 양식 채널을 모두 활용하자는 거죠. 이 시각 채널과 청각 채널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시각 채널 예컨대 그림 있고 글을 여기다만 잔뜩 써놨습니다. 그러면
둘 다 시각 자료니까 글 이름도 봐야 되고 글씨도 잔뜩 읽어야 되니까 그만큼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글과 그림이 있으면 글은 차라리 이거를 빼버리고 이걸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레이션 들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의가 분산되지 않죠. 그 두 가지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이 양식의 원리죠. 중복의 원리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 자,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글이 잔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다시 나레이션으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읽어주는 청각을 들으면서 지금 시각이 두 가지죠.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시각 자료가 두 개일 때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그림을 봐야 될까요? 글자를 봐야 될까요? 글을 읽어주니까 글을 보겠죠. 글을 보면 또 그림이 궁금해져 또 그림도 봐야 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역시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중에 이 중복되는 시각과 청각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면 글과 그림이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빼야 되겠죠. 차라리 이제 글을 빼고 그림 보고 보여주고 다시 나레이션으로 들려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일관성의 원리는 학습의 필수적인 내용만 제시해주고 불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게 일관성의 원리다. 웹 기반 협동학습입니다. 이제는 이제 웹을 기반으로 협동학습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스터디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해서 스터디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죠? 자, 앞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만 협동학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웹 기반 협동학습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장점 보겠습니다.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웹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게 해주죠.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그만큼 학습 기회 확대된다. 많은 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웹이 갖고 있는 편의성과 적법성,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이려면 지하철 타야 되고 또 내려야 되고 걸어야 되고 뭔가 어떤 장소에 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근데 인터넷은 노트북이라든지 뭐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또는 이제 핸드폰만 있어도 웹사이트만 접속하면 바로 열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인 만남이 가능하죠. 저녁에도 만날 수도 있고 오전에 만날 수도 있고 점심에도 만날 수도 있고 그만큼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니까 학생 학습 수준이 높아지고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웹 같은 경우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비대면이면 이제 학생들의 얼굴 표정, 목소리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웹 기반에서는 비대면 관계로 많이 전개되니까 아무래도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균등한 학습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자, 단점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자체가 정보의 바다죠. 정보를 받아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다 보면 결국 정보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뭐 직접 만나서 하면 금방 의견이 조율이 끝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또 생각을 또 접속하는 사람들도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워드도 치고 또 협상이 안 되면 또 시간차를 두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바로 이제 서로 의견 주고받으면서 바로 결정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자율적인 학습인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율적이고 수시로 학습을 하기 좀 어렵죠.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습 참여가 저조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각각 하나씩 써달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도 학생의 성장과 진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라고 했죠. 학생 성장과 진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 자, 우리가 이제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보면 학생의 성장과 진보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볼 수 있죠. 혹시나 모를까 다시 점 두 번째 보시면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자신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계속 수집해서 이메일로 전송해. 전송하면 선생님이 평가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키면 이 계속적인 성장과 진보를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 보내라는 겁니다. 계속 보내면 선생님이 평가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 평가 유형은 수행평가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평가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수행평가를 제시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교사는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구하놨어요. 이 평가 척도는 이제 루브릭이 되겠죠. 루브릭. 구체적인 평가 척도인 루브릭을 고안해서 평가의 객관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브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루브릭이 갖고 있는 장점, 루브릭은 구체적인 어떤 채점 기준표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고 객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루브릭 자체가 세부적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감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목표에 비춰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조절 학습 능력 또는 자기조절 학습 태도를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특히 학년 말에 급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학생의 성장 과정을 누적적으로 기록한다. 자, 성장 과정을 누적적으로 기록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지향하고 있죠. 유사한 항목들이 비슷하게 평가되는 오류를 방지할 것을 유의하자. 한꺼번에 채점하다 보면 비슷한 항목들이 비슷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와 관련된 평가의 오류, 근접의 오류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인 체계적인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작품집이라든지 개인의 연구 보고서와 같은 서류철 이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방식을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수업과 평가가 연계된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 과정이고 그 학습 과정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포트폴리오 자체가 성장과 진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포트폴리오 통해서 학생 성장과 진보 또는 발달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시문에 보면 약간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힌트 보면 성장과 진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장 과정, 발달 과정, 진보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여기도 성장 과정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자, 세 번째, 자신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수행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 평가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학습 계획, 목표 설정, 학습 계획, 스스로 학습의 진행,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학습의 평가까지 전체적으로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포트폴리오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2021학년도 교육학 논술 중에서 자기평가가 나왔죠. 자기평가 실시 방법. 이게 포트폴리오가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평가 오류입니다. 평가 오류 많죠. 인상 오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근접의 오류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죠. 인상의 오류는 평가 대상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논리적 오류는 이게 이게 좀 잘못 찍어 놓은 것 같은데 논리적 오류니까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데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평가하는 오류죠.
근접오류는 근접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항목들이 시공간 쪽으로 가깝게 있으니까 비슷하게 점수를 주는 오류가 근접오류죠. 자, 마지막입니다. 교육 행정 파트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고, 점 첫 번째 보시면 개방과 협력의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한 학교 문화와 학교 조직의 개선은 온라인 수업 활성화에 투대된다. 자, 학교도 이제 뭔가 서로 협력하고 보다 좋은 어떤 개선책을 찾으려고 그런 노력하고 학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온라인 수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 문화나 학교 조직을 개선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역시 주제죠.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 첫 번째 보십시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해 왔던 수업 관행을 공동 연구하고 실천해서 학교 문화로 바꾸어 교육의 질적 성장과 함께 교사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결국 이를 통해 학생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거의 뭐 답을 주고 있죠. 답을. 그러니까 쉼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앞에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서 함께 협력해서 학습하게 되면 개인의 어떤 전문적 역량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의 학습 성취도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죠? 두 번째 구축 방안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방안은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해서 집단 성장의 기제를 마련하는 일에 해당한다라고 됐으니까 구축 방안 같이 연구한 것을 수업 장면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해 보자. 하나 나왔죠, 그죠? 하나. 이렇게 힌트를 어느 정도 주고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힌트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뭔가 뭐 다 아시죠? 함께 교사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사들이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요. 함께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교사 집단, 이게 교사학습 공동체죠. 필요한 이유가 뭔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서로 협력하는 학교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주제가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 학교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죠. 학교 문화와 학교 풍토가 뭔가 좀 폐쇄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할 때 이런 문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오픈형으로 물어본다면 딱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학습 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사가 서로 협력해서 학습하고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협력적인 문화, 또는 협동할 수 있는 상생적인 학교 문화 조직이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구축 원리 많습니다. 이제 뭐 그 학습 조직하고 거의 유사한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교에서 나온 학교 실무에서 나온 이론이 한다면 학습 조직은 경영학, 행정학에서 일반 경영학에서 나온 이론을 학교에다가 적용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다, 팀을 이루어서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한다,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 반성한다, 각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료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축 원리다. 답안 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지금 뭐 단자 못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 서론 이제 뭐 모의고사 7월부터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되면 서론 1분 안에 그냥 끝납니다.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서론의 그 논리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키워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서론은 문제 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되죠.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더라.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 주제어가 중요하다라는 중요성, 이걸 언급해 주는 거죠.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 주요 화두로 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의 주요 활성화 방안이 중심 주제로 중심 이슈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그죠? 뭐 학생 중심 수업이면 학생 중심 수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 중심 수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서술어 써주시면 되죠. 이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한 문장 쓰면 왜 그런가 이유를 제시해 주는 이유 왜 그런지 이런 거 이거는 지시문에 있어요. 지시문에 그러니까 질문할 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문을 잘 보면 그 질문에 어떤 이유가 원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겠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에 따라서 주제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키워드만 딱 집어넣어주면 이제 서론 바로 한 문장 나오죠. 바로 한 문장 나오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는 논점을 쭉 열거해주면 돼요.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점 등 여러 방면에서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논의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 쓰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그 제시문의 교사 협의회를 토대로 이 내용 제시문 내용을 토대로 이 주제를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모범 답안 몇 개 보면요, 여러분 쉽게 쓸 수 있도록 다 이런 패턴으로 일부러 제가 써서 제시해 줍니다. 요거 몇 번 보면 이제 그 논리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고, 뭐 1분이 뭡니까? 뭐 30초, 10초면 바로 나와요. 그냥 바로바로. 결론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뭐 서로 쓰는데 15분을 냈다? 이거 완전히 뭐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는 어차피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로 만능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논리 틀만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논점이죠. 첫 번째 논점.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게 주제 문장이죠.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라는 주제어. 두 번째, 교육과정 이해, 논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결국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려면 주제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충실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요거가 이제 논점이죠. 그래서 양괄식으로 썼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각각의 질문에 답변해 주면 되겠죠. A 교사가 언급한 애플의 관점에 근거할 때 비판점이 제기된다. 비판 두 개 써야 되니까 첫째, 단순 노동자, 그 다음에 탈숙녀나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시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이거 말고도 교사 소외 현상 써도 되고요. 두 번째, 가난한 아동 같은 경우는 이 계층과 차별이 심화된다. 그죠? 요거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온라인 수업의 내용 구성에 아이즈너의 교육적 상상력과 파이너의 쿠렐의 개념에 반영이 될 것이 요구된다. 이거 물론 써주면 좋고 안 써도 상관없고요.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려면 이게 써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그 답안지의 파이너 AR인데 ER로 답안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간 그 답안지는 오타 수정돼서 올라갔습니다. 교사가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목표와 내용을 학생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쓰면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학습 기회가 풍부하게 보장된다. 자, 우리가 교육적 상상력 아이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뭐 제시 양식, 반응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풍부한 교육적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왜 필요한 겁니까? 학생의 학습 기회를 풍부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거예요. 기본적인 깔려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의미.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쿠레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쿠레레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학생들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미쳐버리겠다는 거죠. 광기라고 하는 것. 미쳐버리니까 제발 그 교육 내용을 학생들 경험과 연관지어서 학생들 구체적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또 경험과 관련된 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쿠레레죠.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고
의미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잘 드러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주제 문장이죠. 양관식으로 썼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교수 설계 분야에서는 웹미디어 설계, 웹 기반 협동학습에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자, 설계 원리 두 가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근접성의 원리, 서로 가깝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 불필요한 거 집어넣지 말라. 한편 웹 기반 협동학습을 실시하면 장점이 뭔가? 장점 하나 쓰라고 그랬죠? 하나 쓰니까 이때는 뭐 첫째, 둘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쓰는 거니까. 하나 쓰면 계속 반복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학습 수준 향상, 학습 효과 극대화, 뭐 다른 거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단점, 정보의 과부하 문제. 자, 그 다음에 다시 주제죠. 이런 점에 근거할 때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교수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자, 세 번째 논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 성적과 진보에 대한 평가를 소홀해서도 안 된다. 자, 온라인 수업에 활성화하려면 학생 선보가 진보에 대해서 평가하자 이 말이죠. 자, 시교사 의견에 제시된 평가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평가다. 포트폴리오 평가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주시고 장점 아까 살펴본 그 장점 중에서 하나만 제시하면 되니까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죠. 하나 쓸 때는 첫째 둘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뭐라는 장점이 있다. 뭐 장점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교사 언급한 근접한 오류에 유의한다. 근접한 오류가 뭔가 개념 설명해 주시고 됐죠. 다시 마지막 문장 주제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논점, 학습 공동체의 구축은 온라인 수업 활성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시 주제 문장이죠. 마지막에 이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는 주제어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시키자라는 논점 두 가지를 매칭시켜서 주제 문장 써줄 수 있고 각각 필요한 이유 마찬가지로 교사의 입장, 두 번째 학생의 입장, 교육사 입장, 학생의 입장, 그다음 학교 조직의 학교 조직 문화의 개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겠고요. 구축하기 위한 원리 아까 살폈던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쓰라고 두 가지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결론도 한 줄 보면 이제 그 여러분 줄이 5줄씩 이렇게 굵은 줄로 그어져 있거든요. 일단 서론 한 3줄에서 4줄, 뭐 5줄 일단 5줄 넘어가지 않도록 3줄에서 5줄 사이, 결론도 3줄에서 5줄 사이. 뭐 이 정도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전체 정리하는 겁니다. 전체 중심 주제, 이제 학생의 학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 첫 번째 논점 정리, 두 번째 논점 정리, 세 번째 논점 정리, 마지막 논점 정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 이것도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더 압축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서술해줘도 좋고요. 전망은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전망 빼버려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오늘 모의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모의고사를 다뤄봤지만 각자 이제 자신의 이제 실력을 한번 좀 테스트 보는 그런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 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고 어떤 식의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걸 빨리 보완해야 될 것인지 자신의 약점, 강점 잘 찾아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